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여야 지도부 모두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대구를 찾은 거네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대구 달서갑 후보로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예방은 30분 동안 이뤄졌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위기일 때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위원장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건 지난 21일에 이어 5일 만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총선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바닥 민심을 훑을 예정입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선거 운동이 이뤄지며 메시지의 한계가 있고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인천 백령도를 방문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 미래 선대위 회의에선 이번 총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여기 안보와 국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며 모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 위원장은 오늘 유세에서도 민생 공약을 강조하며 능력 있는 집권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뒤 서울 서대문갑 지역인 아현역에서 이 지역 후보 김동아 변호사의 출근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후 다른 일정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동아 후보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대표는 출근길 인사에서 불출석해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아침 일정이 재판 전 동선을 고려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정권의 정적 죽이기로 보고 있는 만큼 검찰 독재 심판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천 파동으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은 최근 분위기가 반등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변수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입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유세에서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하며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야권 내 경쟁자로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서울 출정식과 경기도 현장 선대위를 연이어 개최하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 총선 관심 지역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모두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 선거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뉘며 생긴 곳입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 모두 군수와 경남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가 18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벌이면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김두관 후보는 현역 의원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수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난들을 잘 챙겨왔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이번 선거는 김태호 후보와 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2년 전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웅상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신도시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통합청사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금 예비 타당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25년 동안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역구를 떠나 험지에 차출된 김태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과 강한 실천력을 앞세워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계속 의원 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말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민심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부산, 웅상, 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철도 문제, 터널 문제, KTX 정차역 문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너무 절벽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묵은 과제가 많은데 누가 되든 이를 해결해 주길 주문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사송 지역이 사실은 제일 이슈인데 거기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망,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엄청 미흡합니다. 적벽,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시대의 흐름을 결정지은 관도대전에 빗대어 관호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양산을. 그만큼 여야 모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산을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2%포인트 내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내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세계 115개 나라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재외 유권자는 14만 7천여 명입니다. 선관위는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인 10일까지 국내 주소지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실현된다면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소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 디넷의 운영자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직 검찰총장도 부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지난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디넷에 불법 수집해왔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진동 대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휴대전화 파일 전체를 복제해 내부 디지털 수사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무관한 증거 보관과 별건 사용이 아닌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에 관한 것으로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 파일은 개별 추출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앱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 정보 등은 한 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돼서 기술적으로 분리 추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의원 선거사무소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진료 축소에 나선 가운데 의료 공백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미루면서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000명 증원은 이미 정해졌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미루고 의정 대화를 위한 물밑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대상을 모아서 한 번에 처분한다는 이유로 모레 정도까지 대화 진행 상황을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수단체도 정부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당분간 구체적인 의정 대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은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수련병원 소속 교수 430여 명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자체 설문에서 최소 450명 이상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는 등 앞으로 동참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1,900여 명을 추가로 증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와는 여전히 견해차가 커서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가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수진 등 의료인들에게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자인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수습본부는 지난 4일부터
47개 상급 종합병원과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1,900명이 증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5,000명 정도로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허용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를 추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로 모레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모레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수준 개선 등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임금 협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파업 전 노사 조정 절차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서울 시리즈 도중에 오타니의 전담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오타니의 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타니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불법 도박 연루설에 대해서 오타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타니가 불법 도박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담 통역 미즈하라 이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훔쳐 불법 도박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지 닷새 만입니다. 오타니는 샌디에이고와의 서울 시리즈 1차전이 끝난 뒤 팀 미팅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페이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았고 호텔로 돌아와 따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도박을 하거나 도박업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타니의 말입니다. でその後試合後ホテルに、戻って一平さんと初めてそこで話をして、彼に巨額の借金があることをその時知りました。で彼はその時私に、僕の口座に勝手にアクセスしてブックメーカーに送金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僕に伝えました。これがそこまでの流れなので、僕はもちろんスポーツ賭博にはもちろん関与していないですし、ブックメーカーに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送金をしていたという事実は全く、ありません。 앞서 이페이는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60억 원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구단에서 해고됐는데요. 오타니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려고 도박업자에게 직접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오타니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오타니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최측근의 배신에 오타니 선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발언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즈하라 이페이는 오타니가 2013년 홋카이도 니폰 파이터스에 입단했을 당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이후 이페이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전담 통역사로 일하면서 그림자 통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오타니를 위해서 운전도 하고 캐치볼 파트너도 하는 등 매니저와 같은 역할로 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입니다. LA 다저스 입단식 당시에도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고요. 또 오타니가 아내 마미코를 처음 공개한 SNS 사진 속에서도 부부가 함께였습니다. 이러한 최측근의 배신에 오타니는 충격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僕自身も信頼していた方の過ちというのを悲しくというかショックですし、今は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오타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즈하라 이페이를 지칭할 때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는 듯 그를 뜻하는 카레라고 말하다가 중간에 이페이상, 즉 이페이 씨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는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오타니의 호칭이 흔들리는 모습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야구 팬들은 SNS를 통해서 오타니가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슬프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이 미즈하라 이페이 학력 위조 논란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페이는 일본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언론이 UC 리버사이드 쪽에 확인한 결과 미즈하라 이페이란 학생이 다닌 적은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페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지는 가운데 오타니는 자신의 SNS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네, 오타니가 기자회견에서 시즌 개막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고요? 네, 오타니는 시즌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에게 맡기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약 12분 동안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따로 질문은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오타니의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죠. なので気持ちを切り替えるのは難しいですけども、シーズンに向けて、またスタートしたいですし、今日まずお話できてよかったなとも思っているので、今日は質疑応答は、これが今お話しできるすべてなので質疑応答はしませんが、これから、さらに進んでいくと思います。 아내의 모습을 깜짝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은 서울 시리즈 도중 통역사의 불법 도박건이 터지면서 마음고생을 한 오타니. 오는 29일 세인트루이스와 본토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같이 살던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A씨는 어제 아침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와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친구는 가슴 부위를 찔린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어머니도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이들 모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 기업 정보로 수백 명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팔아 10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단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모두 45명을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몇 달 안에 상장될 거라고 속여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피해자 548명을 상대로 17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본사와 지사를 두고 각자 역할을 나눈 뒤 기업 상장을 전문으로 하는 유령 회사를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전경찰청도 허위 투자 정보로 천여 명한테 10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의 비상장 주식 36만 주를 주당 100원에서 500원에 대량 사들인 뒤에 곧 9만 원에 상장될 주식의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며 주당 3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사진이 담긴 불법 업소 광고 전단에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겁니다. 이례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업주뿐 아니라 전단을 뿌린 아르바이트생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 유흥업소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셔츠룸이라는 단어와 함께 낯뜨거운 사진까지 있습니다. 늦은 밤 업소 관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밤사이 뿌려진 전단은 날이 밝은 후에도 이렇게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전단은 번화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샤로스길로 불리는 서울대 입구역 일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까지 있는 곳입니다. 평소 아이들도 많이 지나는 길이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그림 이게 뭐야 이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나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보면 안 돼 그러죠. 그렇게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이런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네는 이런 보지 말라고. 보다 못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전단을 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를 비롯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서로 뭐 지금 또 뿌리셨는데 뭐 하실 분 와서 같이 플로깅 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번개 모임처럼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심했을 때는 제일 큰 그 종량제 봉투가 한 5-6개 다 꽉 찰 정도로.
경찰도 수사에 나서 불법 전단을 뿌리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리에 뿌려진 해당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개 광고물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고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쇄소에서 뽑은 전단은 1만 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기소도 이어지면서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뒤덮는 불법 전단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시는 지난 19일 제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서 버스 내 음란물 시청 금지 조례 등을 포함한 재정 개정 자치법규 5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살에서 8살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교육 지도 시간,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포함됐습니다. 유통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쿠팡 성장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먼저 유통업계 맏형 이마트가 희망퇴직에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지난 1993년 창사 이후 처음인데요. 곧 폐점을 앞둔 천안 펜타포트점과 서울 상봉점을 시작으로 어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실적 때문이겠죠. 갈수록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오프라인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이마트가 영업 적자 46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희망퇴직에 불씨를 댕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쿠팡과 알리, 테무 같은 이커머스의 성장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쇼핑하면 이런 모바일 쇼핑 앱이나 온라인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류센터에 투자해서 하루 만에 배송하는 구조를 갖춘 쿠팡은 지난해 6천억 원 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이마트를 제치고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온라인 업계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업체인 11번가 역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파산 공세가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매우 싼 가격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의 알리 이용자는 818만 명, 1년 새 2배 넘게 폭증한 거고요. 또 중국 업체 테무의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단순히 초저가 물량 공세를 넘어 이제 CJ와 삼성 같은 국내 업체들도 중국 플랫폼에 입점하는 추세여서 국내 유통업계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어느 업체부터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적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적 회복 기회도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통계청 2024년 사회지표 이승은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경제적 갈등이 아닌 보수와 진보 갈등이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느낀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보수와 진보 항목만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삶에 만족하는 사람 비중은 줄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74.1%로 한 해 전보다 1.3%포인트 줄었습니다.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51%대로 2년 전에 비해 8.2%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238만 가구로 5년 만에 11%나 늘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가구가 533만 2천 가구로 20여 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46.1%로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0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서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에 350만 명 정도가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모레 정오부터 다음 달 4일 10시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1.7km 구간 교통을 통제합니다. 이와 별개로 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 등 현장 안전대책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위험시설물 파악을 위해 행사장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이 많이 맑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방송을 할 때만 해도 하늘이 무척 흐렸는데 지금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가끔씩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쌀쌀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으니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전국적으로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낮은 구름대가 남아있는 일부 지역으로 약한 빗방울만 더 떨어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5도, 부산 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더욱 빠르게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을 시작으로 낮 동안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 후반부터는 다시 점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여당에서는 유승민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 1인 중심 선거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개혁 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뇨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대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고 권력으로 범법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또 경계론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생존 투쟁으로 역사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판세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1000표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데가 많다면서 매일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비례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열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교섭단체도 가능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더 정치는 이재명 대표와 이뉴한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먼저 2조의 심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세상이 전쟁의 위기로 갈 수도 있고, 지금도 망가뜨려버린 파탄난 민생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세계 자랑하던 10대 경제 강국이 지금 200대 무역 적자국이 돼버린 이 경제 파탄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살다가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에서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여론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이게 위기론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4년 전에는요. 4년 전에는 이제 그 보수 당에서 이제 그 이길 거로 생각하다가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항상 이 역대 선거를 보면 전부 이제 그 방심, 오만하다가 참패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패는 안 할 거다. 저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희망적으로. 4년 전에는 진짜 우리가 앞서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패했던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 역할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수도권에 뭐 1, 2% 팍빙 이런 지역에서 이제 좀 이제 도와달라는 등판론이 있는데 또 이제 그 보수 정통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따라서 이제 그 덕과 실을 잘 판단해서 뭐 굳이 도움 본인이 원하는 후보들은 원하는 후보에게 저는 지원하면 어떨까? 원하지 않는 분은 안 모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볼 문제라 저는 봐요. 유승민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까요? 뭐 본인도 그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자기하고 또 친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도움을 요청하면 개인적으로 여러 후보들은 도와줄 수 있다 봅니다. 네. 장윤 변호사한테도 여쭤볼까요?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당 지지율 같은 부분이 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뭐 낙관만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김부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승패가 갈리더라도 특히나 접점인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그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 전망치라기보다는요.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이제 3분의 2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약간의 호소 성격이 있지 민주당으로서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뭐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고전하는 게요. 고전하는 게 중도층의 이탈보다는 오히려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나 공천의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론의 응답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도 많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층이 많이 이제 좀 이완돼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이게 보수가 대결집을 하자. 이번에 대동단결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의미로 오늘 만났고요. 상당히 저는 뭐 TK나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에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말은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 보수하면
바로 이제 이승만, 박정희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정신적 지주고요. 오늘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있죠. 이 문제도 이게 좀 깊숙하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별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서 직접 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만났네요. 이게 사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국정을 농단한다고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을 건 당시에 검사였던 한동훈 위원장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보수 대구 지역을 왜 연 2주 이어서 찾는 거겠습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어감을 가진 그런 지지층들이 있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도태우 후보 공천 번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에 표 맡겨놨냐 이런 또 직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일부 유튜버에서는 오히려 좌파 진영이다라고 폄훼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뭔가 보수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건데요. 이런 일회성 만남으로 조금 좀 거리를 두게 된 보수층 이런 강서 지지층들이 뭐 민주당 지지세로 전환되진 않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응원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도 뭐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출석했습니다. 그 전에 아현역에서 김동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검찰이 좀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왜냐하면 재판에는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일은 어떤 기일이었냐면요. 유동규 씨에 대한 이재명 피고인 측의 신문은 다 반대 신문은 끝나고 이제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만 있어서 이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걸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재판이 아닌 거기 때문에 불출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좀 허용도 있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코로나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피고인으로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기일을 좀 진행할 것을, 그것도 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할 것을 좀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에 그 서종욱 변호사 좀 여쭤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칫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다. 이게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가 과연 예외일까? 전 유권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이게 IMF나 아니면 유럽발 경제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대파 한 단을 짚고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한 단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한 뿌리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리스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왜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북한이 전쟁 운운하면서 헌법의 전쟁을 명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보관, 이게 다 경제란 연동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직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출석을 하면서 이거 야당 대표 손발 묶으려 하는 것 아니냐,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 검찰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지금 이제 그 무단으로 대장동이 2번 불출석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은 3번 현재 불출석했습니다. 물론 골석으로 할 수 있죠, 선거법은.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정치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판 가는데 오늘 YTN 출연해야 되니까 재판 못 갑니다. 이러면 이게 판사가 허락해 줄까요?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실하게 좀 임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 이야기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바로 이제 좌파 포퓰리즘, 이재명 대표처럼 돈이나 뿌리자, 기본소득 막 뿌리자, 근데 지원금 막 뿌리자, 이래서 이게 망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르헨티나로 간다, 얼마나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대파 있잖아요. 이런 게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을 다 보세요. 대통령이 뭐 대파값도 모르는 정말 이게 생활 물가를 모르는 분으로 마치 이게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예. 대파값이 한 3, 4천 원 다 알아요. 근데 예. 지원금 때문에 그 농구 다 알고 있습니다. 딱 일부만 떼가 우리 황상무 그때 시민사회 수석도 그랬잖아요. 일부만 딱 떼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이런 게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관련 발언을 했어요. 네.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하면서 한석을 포기하면 저쪽은 한석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2석을 잃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공천을 취소할 수밖에 네.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예.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건 이 지역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잃는 겁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소탐 대실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인 겁니다. 예.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민주당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였던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당 내의 검증 과정 이 부분은 물론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없습니다. 예. 후보자가 내는 자료를 토대로 상호 교차 검증을 할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재산을 내역을 공개한 걸 보니까 예.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걸 당을 기망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방해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대안 그리고 어떤 이 후보를 계속 품고 갈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구가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된 이영선 후보 지역구가 세종갑인데 거기에 김종민 후보가 네. 좀 출마했는데 김종민 후보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김종민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표를 과연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김종민 후보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예. 내심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김종민 후보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인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지도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어떤 신경전이나 기류가 아주 매끄럽진 않을 겁니다. 내심으로는요. 이재명 사당화를 강력히 비판했던 그렇죠. 그런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그래도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거 전략상 이 정치적인 스탠스의 변모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여서 예. 이런 맥락의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거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유영선 후보 공천 취소 배경.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최초일 겁니다. 예. 이런 일이.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다음 날 취소가 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재산 신고할 때요. 예. 옛날에 노웅래 의원은 장롱에 현금이 3억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현금에 있는 돈을 은행에 입금해가 경선 기타금 냈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장롱에 숨겨놓은 현금이나 이런 거는 이게 누락할 수가 있어요. 예. 못 잡아내요. 예. 근데 부동산이잖아요. 아. 부동산은요. 저희 사무실에만 와도 예. 어떤 돈 받을 거 있다 1억 벌리는데 아마 제가 부동산 남은 거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세를 내고 후보가 써내는 양심에 따라서 아니요. 부동산은요. 예. 재산세를 국세청이 납부하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면요. 예. 누가 부동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 못 받을 때 뛸 때 가면 부동산은 추적이 됩니다. 예. 다른 건 어렵지만 이거는 조금만요. 조금만 검증하면요. 검증이 부실했다는 말씀이세요? 완전히 부실한 거죠.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가 세 채가 자기 이름 돼 있고 오피스텔 한 채가 있거든요. 예. 이게 똑같은 게 부천에 김기표 후보 있죠. 예. 그분도 이제 마곡지구에 거의 50몇 억을 대출받아 계획 투자한 게 이것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이것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공천 줬잖아요. 예. 이 말은 이게 검증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대장동 변호사의 그분이 이번에 이영선 변호사는 김혜경, 이재명이 개인 옛날에 낙상 사고 있죠. 예. 그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이 소홀한 거예요. 검증이 소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세종 가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를 안 내기로 한 거잖아요. 못 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후보를 고소를 해야 될 거고 한다. 지켜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단 지방선거 때 표를 봐도요. 그 국민의힘도 상당히 세가 셉니다. 저는 유재화 변호사가 좀 이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등판론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엎치락뒤치락한다라면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고요. 자, 두 선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은이면 누구든 저는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개혁 보수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국민의 힘이 다 담고 있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조금 앞서 있던 여당이 이제 좀 주춤하는 사이에 저희 당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해서요. 이제는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지금 그동안 격전지라고 알려졌던 수도권이나 낙동강 벨트 등에서도 우리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요, 지금 저희도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1,000표 안팎으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제 보름 앞두고 이미 유권자들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그 분도 있고, 또 아직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위기다. 그리고 낙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단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 이런 분위기네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이제 해볼 만했다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180석을 탈환했지만 그 결과 표의 전체적인 표집 분포를 보면요, 표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큰 표 차이가 아닌 상황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승패가 갈렸던 것인데, 지금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 심리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되거나 하면 또 출렁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좀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8일부터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고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재선을 한 의원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적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특히나 접전지 위주로 지원 유세를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 앞서 잠깐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름 동안 민심이 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번 총선을 일본하고 한국, 신한일 전쟁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요, 대부분 보수 쪽에서는 이제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자유파로 가느냐, 좌파 전체주의로 가느냐, 이런 데 제2의 건국 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보는 분이 많아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전쟁이라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큰 전략은요, 우리 6.25를 생각하면 돼요. 낙동강 전투를 사수해야 됩니까? 낙동강 벨트가 9석이죠. 여기 사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아마 여론조사 중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다, 이게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이 떠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면 서울 수복으로 9.28 서울 수복 6.25 때 그럼 서울 한강벨트로 옵니다. 따라서 낙동강 벨트, 인천 상륙작전, 그다음에 서울 탈환, 이게 아마 3단계 전쟁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 4년 전에 최악의 때도 42% 나왔어요. 민주당 45. 근데 지금 여론조사 비례 보면 30%도 있고 30% 많은데 이렇게 노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30% 놀 리는 없죠. 저는 지금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부터다.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죠? 제가 이게 보청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니까요. 지금 여야 양당 대표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네.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확성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럼 뭐 기자회견은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을 때 내용은 사실상 5개에서 마이크를 쥐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했지만 형식만 그러할 뿐이지 실질은 유세였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또 역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5개 마이크를 또 잡고 지원을 호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상호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후보 같은 경우 푸바오 탈과 맞습니다. 복장을 한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그렇습니다. 나왔다면서요? 이게 그런데 좀 유권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요. 이분이 본인의 지역구에 이 용인 화면 나오는데요. 놀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푸바오 탈과 이 복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탈은 괜찮고 복장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탈과 이렇게 장착하는 의상 같은 경우에는 표지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표지물의 규격이 가로 세로 1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은 그 규격 내에 있어서 이 탈부착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1m가 넘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탈만 쓰고 다니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되게 복잡하네요. 근데 기자회견이라고 저 꼼수로 하는데요. 제가 별로나 제가 맡은 사건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있죠. 이분이 북한에 옛날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 왔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화형식도 했죠. 근데 기자회견은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는 기자회견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려면 소수만 와라. 그다음에 구원을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불화형식이나 퍼포먼스 하지 마라. 기자회견의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재명 대표 저 수많은 군중이 모인 앞에서 저 누가 봐도 이게 선거 지원 유세인데 이게 기자가 몇 명 있다 해서 기자회견이다. 이거 법원에 가면요 안 받아줍니다. 판례. 지금이라도 이게 기자회견을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저 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 써가지고 옛날에 김병욱 의원 150만 원 1심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안기령 후보도 자꾸 이게 노래 부르고 마이크 들고 이게 지원 유세하고 지금 몇 번 걸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당선 무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푸바오 탈 쓰는 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선거법 책도 쓰고 했는데 그래요? 왜 하나 안 되고 하나 안 되는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이게 선거법 이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마이크 사용했다면서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문제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앞으로 개정한다면 실내에서 일반 행사는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그냥 마이크 좀 풀어야지 목 다십니다. 대표들. 근데 실외에서 하는 거는 마이크 쓰고 막 사전 선거한다면 무한정되잖아요. 인근의 소음이나 피해 주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을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근데 둘 다 지금 법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너무 법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근데 법 개정이 왜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개정해왔던 작업이 거의 누더기식으로 무슨 문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땜질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합성도 사실 떨어지고요. 후보들이 현실에서 정말 유권자들 만나는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해서 법령을 찾아보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모호한 입장들을 많이 내거든요. 정확하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더라도 그게 또 재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 일변도인 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마이크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같으면 돈까지 풀어버리잖아요. 많이 모금하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게 돈은 먹더라도 입은 좀 풀자. 입은 풀자. 마음껏 이게 떠들 수 있도록 좀 이게 전면적으로 좀 이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여야가 한 목소리 내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앞서 이제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셨죠. 근데 여야가 또 이게 선거 끝나면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취하하는 경우 많았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계속 고소를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나고 이제 끝나면 뭐 일괄치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법을 진짜 금지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확실한 것만 몇 개 하고 나머지 쫙 풀어버리는 이런 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단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 총선 끝나고 이제 20석, 20석이 안 되면 다른 당과 연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그 교섭단체 구성,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야기했어요? 뭐 그거야 이제 얼마든지 뭐 시민사회 또 우리 후보도 4분 있고요. 예. 민주당에도 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뭐 진보당도 있고 새진보연합도 있잖아요. 예. 그건 얼마든지 이합집산은 뭐 가능하다 봐요. 네,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민간인 사찰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핸드폰 포렌식 할 때요. 예. 포렌식 할 때 이제 그 법정에서 원본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예. 이럴 때 이제 대비해 가지고 그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해 두는 건데요. 예. 이거 가지고 이게 사찰하거나 악용하거나 별건 수사한 경우는 없고요. 예. 이게 이제 규정에 따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 할 때 풀었어야죠. 예. 저는 앞으로 여야가 뭐 합의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 이런 걸 이게 저장하지 마라. 예. 이렇게 뭐 제도 개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 이걸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누구 사찰인 것처럼 이거는 과잉대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조국 대표가 일단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할 생각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의 단순한 이중대나 보완제 역할이 아니라 이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면 지금 10석 정도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충분히 20석 다른 이런 야당과 결합해가지고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민주당과 완전히 노선이 같을 것이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동일하게 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로서는 하나의 정치 집단을 별도로 구성할 동인이 분명히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선택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국정조사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휴대전화에는요 너무나 많은 개인 민감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판례의 태도도 정확하게 범죄 혐의와 연관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만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예. 갖고 있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무단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성격이 있는 것을 이 디넷이라는 내부 전산망에 그대로 올린다. 지금 원본과의 대조 필요성, 공소유지를 대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예. 많은 법조인들이 해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한테도 그러고 법원에 이 해시값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예. 추출됐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사실상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예. 그리고 불법 수집 증거로 최근에도 무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완전히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그 디넷 사태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조금 요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느슨한 수준의 선거 연대 이야기도 나왔었지만요. 엄연히 다른 주체인 거 그리고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유권자들께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이 민주비례연합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차별점 그리고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뇨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이 거품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또 이뇨한 위원장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 불법입니다. 예, 뭐가 불법이죠? 조국 대표가 이제 지민 비조. 예. 이게 불법이에요. 지역구를 그래요? 민주당 찍으라고 왜 남의 당을 승부운동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빵 이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요? 왜?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남의 당을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예. 이건 중요한 이게 중단법이에요. 예. 따라서 두 분 다 불법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경고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인요한 위원장처럼요. 결국은 이제 비례는 아마 이제 국민의 미래가 당연히 1등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해서는 2당을 하고요. 예. 조국당은 조금 이게 조정돼서 3당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수 중구 성동구갑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이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장 안으로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님, 윤대호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바로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약장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서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5명.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 추가 대책을 해주셨는데 이게 민주당이 25만 원과 총선에서 비슷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어떤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런 타겟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대자녀로 되어 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 0.55.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기준 폐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나쁜 딸때 1,000원, 중시가 롤 하나로만 해도 1,000원을 3,000원이 깎여졌고 농식품도 할인 쿠폰이 375원. 여기 있으라고? 네,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가져가십시오.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살아야 되겠다. 제14주기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이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가족과 참전 장병, 2함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최신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새 천안함도 배치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법정형 상한까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스토킹 범죄와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감경 인자에 공탁 포함이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건네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이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3월 말인데도 강원 산간 지역에는 4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습 폭설에 곳곳에서 교통 불편이 잇따랐지만 관광객들은 때 아닌 봄 속 설경을 만끽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해발 830m 대관령 일대에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대형 트랙터가 쌓인 눈을 쉴 새 없이 밀어냅니다. 주유소에선 삽을 단 기름 운반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주민들도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대관령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밤사이 주차된 차량들 위로 이렇게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연신 헛바퀴만 돌립니다.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직접 삽을 들고 얼어붙은 눈을 퍼냅니다.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를 못 빼고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4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고, 대관령 옛길 인근에서는 25톤 화물차가 6시간 넘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눈만 조금만 있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몇 시간째 계신 거예요? 6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눈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등산객들은 때 아닌 봄속 설경을 마음껏 즐깁니다. 광양에서 매화꽃 화려하게 핀 것을 봤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여기 선자령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 환상적인 동화 속 나라가 펼쳐졌네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도심에서 난데없이 타조 한 마리가 나타나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사육되던 타조가 우리 틈새로 탈출한 건데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1시간 만에 포획돼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왕복 10차선 둔촌대로 한복판입니다. 자동차가 달려야 할 도로에 익숙지 않은 무언가가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타조입니다. 이리저리 차를 피하던 타조는 트럭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잠시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곧장 다시 일어나서 질주를 시작합니다. 타조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도촌동에서부터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도촌 지구대에서랑 출동한 상태였었고요. 갑작스러운 타조의 등장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주변 도로가 정체되기도 했는데요. 타조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막 계속 비껴나가면서도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었죠. 다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타조는 근처에 있는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했는데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포획 작업에 나섰습니다. 일단 근처 공장 공터로 타조를 몰았고요. 1시간 만에 붙잡아 주인에게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자유를 즐긴 타조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또 다른 사고도 없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고금리 이자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불법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또 대출 실행에 꼭 필요한 절차라며 소액의 대출 거래를 유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이렇게 소액 거래를 반복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연이자로 계산했을 때 10,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 SFC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직 증권사 임원 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SFC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SFC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팔아 1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현장에서 100여 명을 구한 10대 소년이 러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민들을 구출해낸 건데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테러범들이 공연장 곳곳을 누비며 무차별 총격을 가하던 모스크바 테러 현장. 공포에 질린 시민들을 한 소년이 서둘러 대피시킵니다. 당시 공연장 외투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이슬람 할릴로프는 100여 명을 비상구로 탈출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자 안전한 길로 안내하고 맨 마지막에 탈출한 겁니다. 채용 당시 교육을 받아 건물 내부를 잘 알고 있던 할릴로프는 비상구 열쇠도 갖고 있었기에 테러범들이 점령한 정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민자 2세로 무슬림인 할릴로프는 각종 시민상을 수여받는 등 러시아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Конечно, в душе боль, хочется плакать, то, что это именно случилось в пятницу и вообще, что в целом случилось, это просто нету слов,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할릴로프는 러시아 프로축구 유소년 팀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 구단은 그를 홈 경기장에 초청해 1군 선수들을 만나게 해주고 시즌 티켓과 유니폼도 선물했습니다. 러시아 무슬림 지도자도 그에게 최고 무슬림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테러범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소년의 용기가 러시아 내 반이슬람 정서를 누그러뜨릴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소행으로 알려진 총격과 방화 테러가 발생한 뒤 서유럽 국가들도 테러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여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가 국가 안보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데 이어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번 주말 부활절로 이어지는 성주간을 맞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전날 국가보안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배후로 IS를 지목하고 이들이 프랑스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 본명 조성현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서울 지역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환기시설을 개선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흉 노출에 따른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급식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한 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다음 달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성당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2026년 완공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2026년은 1882년 착공한 지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날이 다소 쌀쌀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전주 6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광주 18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도 포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